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요즘 가산금리를 늘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대출금리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보니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라도 대출 수요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수에 합산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오피스텔에 무조건 종부세를 이렇게 부과하는 게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뉴스들은 오늘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월 12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 박사훈 작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이렇게 세 분과 오늘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은행들이 금리 올린다는 이야기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뉴스들은 그동안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은행들이 또 금리를 올리기로 했나 봐요? 네, 무슨 그렇습니다. 얘기죠?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혼합형 상품은 0.1%포인트, 변동금리 상품은 0.2%포인트씩 올리기로 했고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0.2에서 0.3%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하나은행이 비대면으로 주담대 받는 고객들에게 우대금리 주는 게 있었는데 요거 좀 적게 드릴게요. 이렇게 또 사실상 금리를 높이기도 했거든요. 우대금리를 조금 주면 금리는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신한은행과 또 NH농협은행도 조만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니까 은행채 금리나 코픽스 같은 중고금리가 오른 건가 이렇게 갸우뚱하실 수도 있는데 코픽스는 매달 중순에 발표하고 이 은행들이 새로 발표한 코픽스 참고해서 대출금리 적용하는 건 이제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초 정도에 이제 나올 텐데 이번에 은행들이 인상한 건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금리를 높인 겁니다. 기준금리와 무관하게 은행들이 마진 조절을 해서 그렇습니다. 은행들이 마진을 좀 높이기로 했다. 결과적으로는 그럼 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그러면 이미 대출받은 분들의 금리도 영향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대출받으러 참고로 요즘 오는 고객들이 아이고 2주일 전에 오셨으면 괜찮았는데 좀 올랐습니다 고객님,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신규 대출을 받으시는 분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가산금리나 우대금리 조정하는 방식은 기존 대출자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물론 대출 만기 후에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가산금리나 우대금리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1년 주기로 계약이 갱신되는 신용대출이라면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은행들이 금리 올린 건 만기가 30-40년씩이나 되는 이 주담대와 전세대출이잖아요. 그래서 기존 대출에는 영향이 없다는 건데요. 이건 한 번 계약하면 쭉 같은 금리를 내는 고정금리 대출이든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 대출이든 똑같습니다.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구조를 조금 설명드리면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 빼서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는 보통 코픽스. 대출금리 결정할 때는 금리가 세 개가 등장하는군요. 그렇죠.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픽스라는 거는 다들 이제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이제 나한테 주는 만약 1억 대출 받았다. 그럼 1억을 마련하는데 우리가 이런 비용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가만큼은 여기다가 먼저 기준금리로 책정을 합니다라는 개념이고요. 가산금리는 여기에 이제 뭐 인건비 같은 비용에 고객들이 혹시 뭐 돈 안 갚아서 돈 뗄 때 대비해서 뭐 자금 쌓아두는 비용 이런 것들 등등에 또 마진까지 더해서 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어떤 은행 가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네. 기준금리를 가지고 우리가 불평할 건 아니고. 네. 어디 가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다만 거기에 붙는 가산금리들이 은행마다 다르고 지점마다 다른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보러 다녀야 되고 거기에 뭐 우대금리도 가산금리 안에 들어가는 거겠죠? 사실은 우대금리도 가산금리의 일종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대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 많이 한 우수 고객이시네요. 그럼 좀 더 깎아드릴게요. 뭐 아니면 지점 안 오시고 비대면으로 대출 받으셨으니까 깎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할인해 주는 건데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조정의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시장금리는 은행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지만 가산금리랑 우대금리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약 시점에 한 번 정하면 바꾸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보통 이 변동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은 6개월 1년 단위로 금리 바뀔 때 이때 바뀌는 금리는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바뀌어서 바뀌는 거지. 그렇죠. 변동금리 대출이. 그렇습니다. 나한테 적용되는 가산금리 대출은 옛날에 대출 받으러 갈 때 그때 창구은행원하고 이미 결정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그러니까 은행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건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옛날에 대출 받았던 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네. 그런 그래서 설명이고. 결론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나 우대금리 정책 바꾸면 신규로 대출 받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고 예. 이 말은 결국 이번에 은행들이 금리 조정한 건 신규 대출을 억제하려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한동안 지난 한 최근 몇 개월 사이에는 가산금리가 그렇게 낮을 수가 없었다. 네. 그래서 맞아요. 단군일에 은행이 이렇게 안 남기고 대출해 주는 적이 정말 난 처음 보는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들을 하실 만큼 낮았는데 이제 그걸 다시 뭐 정상화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시 좀 돌린다는 뜻이겠죠? 네, 이게 사실 금융당국에서 시그널을 준 것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일단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대출 증가 속도가 좀 줄어들 법도 한데 5대 시중은행 대출 잔액을 보니까 이달 들어서 닷새 만에 1조 5천억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이제 매달 한 2조 좀 넘게 뭐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르지? 이제 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매주 금요일에 5개 시중은행과 머리 맞대고 대출 수요 어떻게 하면 줄일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기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조절해라 이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은행들이 이자 장사에 열어 올렸다 탐욕적이다 그러면서 가산금리 낮추라고 좀 압박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당국의 태도가 180도 바뀐 거죠. 상반기에는 네. 가산금리 낮추라고 해서 많이 낮춰놨고 하반기 기조는 가산금리를 높이는 기조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택 매수 열기가 이 고금리에 대한 공포마저 좀 누르는 분위기인데 금리 부담이 아무래도 계속 오르면 당연히 뭐 대출 증가 속도는 뭐 꺾일 수밖에 없긴 하겠죠. 부담이 커지니까요. 근데 지금 주담대 최상단이 9개월 만에 7%까지 올랐다. 뭐 지난달 기준으로 시중은행에서는 뭐 주담대 신규 받는 사람들 뭐 굉장히 이제 막 부담 커졌다 이런 뉴스들 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 실제로는 지금 은행연합회에서 좀 사이트에서 좀 확인해 보니까 지난달 기준으로는 이제 신규 받은 사람들 얼마나 금리 적용받아서 대출 받으셨나 봤더니 아직은 이 5.5% 이상 금리 적용받는 경우는 적습니다. 1%도 안 되고요. 대부분은 4%대 금리 적용받고 있거든요. 기준금리가 3.5인데 4%대 대출을 받는다는 건 정말 얼마 맞을 안 붙는다는 뜻이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은행채 금리만 좀 따져봐도 지금 이제 거의 4% 지금은 4%좀 보다 올라갔습니다만 예. 그런 거 감안하면 마진 크게 남기진 않는 구조는 맞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 코픽스가 가장 높았던 1월에 보면 은행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신한은행이나 SC제일은행 같은 경우에는 5.5% 이상 금리 비중이 절반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 주담대 금리 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신규 코픽스가 올해 1월엔 4.29였고 지금은 3.66으로 뭐 상승세는 좀 꺾인 분위기인데 예.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 연말까지는 아마 계속 오르지 않겠냐라는 전망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픽스가 아마 1월 분위기로 좀 5.5% 이상 좀 금리 부담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코픽스도 앞으로 오를 것 같으니까 네. 기존 대출 받은 분들도 이자 부담이 앞으로는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계속 올라갈 네. 거고 새로 대출 받으러 오는 분들도 은행들 분위기가 요즘 이렇게 바뀌었으니 그렇습니다. 더 비싼 금리를 제시받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군요. 자,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죠. 오피스텔에 종부세 부과하는 거 가지고 오피스텔 소유자와 국세청이 싸웠나 봐요, 김현우 소장님. 네. 무슨 얘기였습니까? 일단 이 오피스텔과 이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종부세가 부과됐는데 오피스텔에다가 대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조세심판원이라는 곳에다가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그래, 네 말이 맞다, 부당하다라는 심판이 나왔습니다. 납세자 말이 맞다. 네, 그렇습니다. 예, 종부세 부과 대상을 보면 일단 2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 가격을 모두 합쳐서 일정 금액을 뺀 다음에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6억 원을 빼줬고 올해는 9억 원을 빼주는 거죠. 심판 청구한 측의 상황을 보면 일단 공시가 1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5억짜리 오피스텔 지분 50%가 있습니다. 합치면 15억 5천만 원인데 작년 기준으로 이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안 보고 아파트만 주택으로 본다면은 11억을 공제받을 수 있어가지고 예. 2억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올해는 1억에 대해서 부과될 거고요. 그런데 오피스텔까지 주택으로 보면 이게 15억 5천만 원짜리가 되고 이 공제 금액도 6억밖에 안 되니까 6억을 뺀 나머지 9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에 이분이 낸 세금이 1,200만 원 가까운 종부세를 내게 됐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고요. 조세 심판원은 그렇다. 오피스텔을 무조건 주택으로 보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집 한 채 오피스텔 한 채 있는 분이 네, 나는 1주택자다라고 주장한 거고 맞습니다. 국세청은 2주택자입니다라고 해서 과세한 건데 네, 결과는 1주택자 많습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다툼이 있었는데요? 이게 내용이 조금 복합적인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근거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상으로는 주택이 아니니까 네. 주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종부세의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종부세가 생긴 건 2005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냥 그 상태에서 주택으로 보고 과세를 했습니다. 최초의 종부세는 네. 그렇게 2010년까지 쭉 그냥 오피스텔은 주택입니다 하고 과세를 하다가 예. 2010년에 주택법이 생기면서 이 주택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여기에서는 아파트, 뭐 빌라, 연립 같은 거는 주택으로 보고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자면 엄밀히 말하면 오피스텔은 이 주택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택으로 보고 세금을 냈던 이유는 뭐냐하면 그 지방세인 재산세를 낼 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그게 건축물 대장에 혹은 등기부 등본상에 뭐라고 써 있든지 간에 주택으로 보고 주택에 대한 과세를 재산세를 과세하겠다. 라는 겁니다. 이게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현황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건물이 용도가 뭐든 그렇습니다. 외양간이라도 사람이 살림하고 있으면 그건 주택으로 카운트한다. 네, 맞습니다. 는 게 그 지방세법의 근거니까. 네, 지방세법에서는 실질적으로 무엇으로 쓰고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 현황과세 원칙이 있어요. 근데 종부세는 그렇게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국세거든요, 종부세는. 근데 그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이 현황과세 원칙은 없습니다. 근데 종부세를 그러면 왜 주택으로 부과를 해왔냐? 지방세인 재산세 납부 이력을 토대로 네. 주택으로서 세금을 내셨네요. 그럼 이건 주택이네요. 하고 주택으로 본 겁니다. 네. 하지만 이 현황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 국세인 종부세는 이 현황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주장을 한 거고. 그럼 법을 만들 때 애초부터 좀 엉성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종부세를 매기는 주택으로 볼 거면 법을 애초에 그렇게 만들고 그렇죠. 안 볼 거면 그냥 명확하게 안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방세법만 뭐 그냥 그렇게 보는 걸로 현황과세로 만들어 놓고 네. 종부세 부과할 때는 종부세 법적 근거는 따로 없이 그냥 재산세 부과 대상에 한번 재산세 무겁게 더 물리는 게 종부세니까 그렇습니다. 재산세 내셨으면 종부세도 내셔야죠. 네. 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다가 그리고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그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다가 네. 어떤 한 분이 이거 좀 따져봅시다라고 해서 따졌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따져봤더니 이 종부세법에서는 주택을 기준하는 정의가 없고 법이 엉성하게 만들어진 게 맞는데 왜 엉성한 법으로 과도하게 공부세를 냈느냐라는 게 조세심판원의 결정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까지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갖고 계셔서 네. 종부세 낼 때 합산해서 내셨던 분들은 억울하겠네요. 그렇죠. 억울하죠. 그래서 이거 세금 낸 게 억울하면 경정 청구란 걸 통해 가지고 여지껏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이분들이 나머지 이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합산해 가지고 종부세를 내셨던 분들이 경정 청구를 하면 다 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 판결 요 자체만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심판을 청구한 측에서 그 앞서 설명드린 근거로 부당함을 주장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결정문에서는 그 외에 다른 걸 또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네 말도 맞다. 이거를 지방세법을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작년 6월 1일 전에 이분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써왔던 오피스텔을 6월 예. 1일 기준으로 지방세가 뭐 종부세도 부과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6월 1일 전에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변경을 하고 사업자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건 업무용으로 쓰고 있었다라는 부분도 하나가 포함이 되는데 재미난 건 이 부분은 청구인이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이거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 종부세 빼달라. 그게 네. 아니라 그건 주장도 안 했는데 법이 엉성하게 되어 있는데 왜 엉성한 법을 나한테 적용합니까라고 따진 건데 네. 조세심판원은 엉성한 법도 엉성하지만 네. 당신의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으니 그 하여튼 부분. 그런 것도까지 다 보면 종부세 매기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거라서 이게 조금 이례적이긴 하죠. 청구인이 주장하지도 않은 걸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업무용으로도 쓰고 있었네요. 그래서 그 점도 감안을 할게요.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청구인의 논리가 맞다. 요 때문이라고만 하면은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부과했던 사례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경정 청구를 할 거고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돌려줘야 하는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면 안 된다는 주장도 맞는데 특히 이 오피스텔은 실제로도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업무용으로 변경하고 업무용으로 썼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면 안 될 것 같다. 이분은 용서해 줄 이유가 두 가지나 있다는 거고 그렇죠.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럼 나 지금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갖고 종부세 더 많이 냈는데 네. 돌려줄 거냐 하는 분은 돌려받아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으니 예, 그렇죠. 어떤 분 한 분이 또 이런 비슷한 소송을 해야 되겠네요. 만약 그렇죠. 판례를 한번 받아보면 네. 뭐 여기서 법이 엉성하다고 해놓고 또 거기서는 인정할 리는 없으니까. 네. 실제로 이걸 청구한 게 그 세무대리인 세무사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조세심판원에 넣고 안 되면은 행정소송까지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제 넘어가진 않겠으나 이걸 근거로 이제 행정소송이라든지 조세불복 심판 알겠습니다. 같은 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이런 법에서는 주택으로 보고 저런 법에서는 주택으로 안 보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도 생기고 누구는 좀 억울한 일도 생기고.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박세훈 작가님, 네.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또 많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인데 네. 날씨가 추워지니까 슬슬 난방용 수요가 늘어서 그런가요? 무슨 다른 이유가 좀 있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중이긴 했는데요. 유럽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의 11월 선물 가격이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요 며칠간 한 30% 정도 올라서 단위 가격당 50유로 가까이 올랐거든요. 오늘 새벽엔 다시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그게 돌고 돌아서 또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현물 수입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는 뉴스입니다. 그럼 가격이 왜 갑자기 급등을 했느냐? 몇 가지 이슈들이 동시에 발생을 해서 그런 건데요. 먼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분쟁의 여파가 좀 있습니다. 예.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강경 대응을 하기로 하면서 이스라엘 가스전 중에 한 곳을 폐쇄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하마스의 공격 범위 안에 그 가스전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예. 미리 폐쇄시키고 일하는 사람들 철수시키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가스전에서 나오는 가스가요, 작년부터 유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받다가 러시아가 안 주니까 이제 유럽이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던 겁니다. 예. 그래서 작년 6월에 유럽연합이랑 이집트랑 이스라엘 이렇게 3자 간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맺은 다음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천연가스를 수출하면 이집트가 그걸 액화 처리한 후에 유럽연합으로 보내고 있었는데 요 가스전이 하나가 폐쇄가 됐다고 하니까 유럽으로 가는 가스가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시장에 퍼진 겁니다. 예. 다만 이스라엘에는 폐쇄된 가스전 말고 가스전이 두 군데 더 있고 거긴 지금 정상 작동 중이라서 생각보다 공급이 많이 줄진 않을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마스와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있는 가스전만 밸브 잠근 거예요. 그렇습니다. 라는 게 이스라엘의 해명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어떤 이슈 때문에 공급이 줄 올랐어요? 것 같은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 호주 LNG 가스전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파업에 들어갈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지난달에 여기서 이미 파업을 한 차례 했었거든요. 근데 파업을 했었을 당시에 천연가스 가격이 10% 가까이 급등을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파업에 들어가면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를 거라는 생각을 또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유럽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오르는 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이 혹시라도 더 악화가 되면 공급이 줄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사재기를 좀 하느라 오르는 걸로 보입니다. 야, 근데 뭐 1, 2% 오르는 것도 아니고 뭐 조금 오른다 하면 한 30%씩 올라 버리니까. 예. 야, 이건 참 생각해 보면 겨울에 난방을 떼야 되는 나라가 있고 네. 뭐 겨울도 그냥 선선하고 좋죠 하는 나라도 있고 그러고 보면 그 겨울에 난방해야 되는 나라들은 참 여러모로 힘들죠. 여러모로 남들은 안 하는 고민을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겨울에 난방 안 해도 되는 나라가 편안하니까 또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아요. 항상 잘 사는 나라들 보면 여름에는 더워서 힘들고 겨울에는 추워서 힘든 나라들이 대체로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뭔가 좀 사람은 좀 힘들어야 좀 이렇게 저렇게 부지런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유럽도 또 난방비 때문에 걱정이겠네요. 예. 8월달 우리나라 경상수지 이건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평소에는 잘 안 챙기다가 요즘에는
이제 외환 시장이 자꾸 흔들흔들하니까 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이것도 좀 더 예민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특히 또 경상수지는 한 나라의 종합 경제 성적표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뉴스인데 8월 경상수지는 흑자로 나오긴 했습니다. 48억 달러 정도 흑자로 집계가 돼서 예. 지난 5월부터 넉 달 연속 흑자인데요. 5, 6, 7, 8은 흑자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흑자라고 해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면서 생긴 흑자라서 그렇거든요. 수출은 작년 8월하고 비교해 보면 6.5% 줄었어요. 예. 근데 수입은 21%나 줄었습니다. 승용차 수출은 여전히 잘 되고 있는데 반도체랑 석유 제품 수출이 여전히 잘 안 되고 있고요. 수입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이런 거 할 거 없이 모두 다 줄었습니다. 아, 석유값만 떨어져서 수입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예, 설비도 투자를 좀 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예. 요 수입을 덜한다라는 건 우리나라의 고용, 투자, 소비 모두 부진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연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니까요.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경상 수지가 109억 달러 흑자이긴 한데 예. 작년 같은 기간에는 236억 달러 흑자였거든요. 아, 경상수지 흑자가 8월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얼마라고요? 109억 달러. 109억 달러입니다. 작년에 236억 달러. 올해 들어서 109억 달러인데 올해 8월에 48억 달러를 흑자를 냈으니까 지난 8월 달이 한 반 정도 기여한 거네요. 예,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 거죠. 근데 정부를 어제 또 입장을 보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흑자 폭이 앞으로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예.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근거는 반도체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고 중국으로 수출이 좀 덜 되고 있긴 하지만 예. 대신 그 자리를 미국이 채우고 있어서 하반기에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늘 거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하반기엔 우리나라로 더 들어올 것 같다는 건데 예. 근데 또 상황을 보면 미국이 또 고금리를 생각보다 오래 유지할 것 같다라는 조짐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가 혹시라도 장기화되거나 만에 하나 여기서 미국과 이란까지 확전을 하게 되면 네. 물가가 또 급등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정부 전망이 어긋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가 상황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경제가 70% 이상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네, 경상수지를 봐야지 우리나라 주변을 돌아보면 네. 항상 경제 뉴스는 보면 우리나라는 계속 힘들다고 하는데 꼭 늘 그런 거는 같지는 않은 이유가 항상 우리 주변은 늘 힘들고 네. 다만 수출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서 그런 거라서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지표인 것 같은데 예. 8월 경상수지부터는 좀 나아지고 있다. 네. 그런 게 요점이군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김현우 소장,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박세훈 작가 이렇게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